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이 신용카드 한 장씩 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아니, 제가 정말 먹는 걸 좋아하지만요. 네. 제가 신용카드는 안 먹거든요. 네. 그건 안 먹어요. 아유, 당연히 안 먹겠지. 아니 근데 저는 뭐 매번 우스갯소리로 네. 사람들한테 개미 파마가 개미 먹어봐 뭐 이렇게 해봤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네. 플라스틱 퍼먹어 플라스틱 먹으라고 하기는 네.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 네. 미진 아나운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뒤에 뭔가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밥상에는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섭취하는 양을 계산해 봤더니 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미세 플라스틱의 현주소, 오늘 지혜다락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쓰레기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심각성 느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이제 또 뭐 큰 기념일 때 네. 선물 사줄 때 보면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살 때 일단 포장지랑 상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사줬을 때 그 알맹이 정작 그 나오는 상자는 이만한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은 요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대 포장 때문에 그렇죠. 이 사줄 때 기분은 너무 좋지만 막상 선물 꺼냈을 때 마음 아파하고 또 이 쓰레기잖아요. 전부 다 이 가대 포장들은 맞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 아파하고 저는 괜히 큰 선물 사줘서 설레이고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맞네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자 자취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달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네. 근데 배달을 시켜 먹으면은 그렇게 그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 그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키면은 이렇게 그릇을 그릇 맞죠. 해서 수거해 갔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다 이제 일회용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썩거나 먹을 수 있는 그릇도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럼 먹어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릇을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그릇이 먹어요? 있다 하더라고요. 그랬던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 말이죠.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알고 보니까 오늘 너무 충격이 옵니다. 왜냐면 플라스틱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집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집을 좀 이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릇을 잘 안 사고 플라스틱을 이런 용기 같은 걸 사갖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그걸로 컵으로 쓰고 밥그릇 쓰고 수저 젓가락 쓰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 오염하는데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홍수열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집안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을 8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년 30억 개 이상의 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우리에게 꿈의 물질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지구의 악몽.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은 18억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스양이. 고래나 거북이 너무 불쌍하다. 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네. 우리가 먹는 식품에 플라스틱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인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플라스틱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1초 탈락이에요. 1초도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호모 플라스티쿠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오. 플라스틱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한때 우리에게 꿈의 물질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지구의 악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생산되고 있고 얼마만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서 집순이 집돌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들 엄청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네, 집콕 생활을 하면서 배달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 먹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한 8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그러니까 배달 용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년 따지게 되면 매년 30억 개 이상의 배달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계속 새로운 일회용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플라스틱 중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1년에 200만 톤을 사용을 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4억 6천만 톤이에요. 70년 만에 230배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를 한 것이고요.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60년이 되면 12억 톤 이상으로 또 3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겠죠.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3억 5천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데요. 2060년이 되면은 또 10억 톤 이상으로 또 3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요. 이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냐?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양은 9%에 불과해요. 2060년이 되면 상황이 좀 좋아질까? 2060년이 되더라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7%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재활용률은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각 매립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총량은 2060년이 되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울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하고 쓰레기로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은 18억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스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이 7억 3천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060년이 되면은 이 온실가스의 양이 43억 톤으로 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박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 박사님 오셨으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 가짜 뉴스 생성하는 김미진 아나운서가 계속 우리 인간이 하루에 뭐 플라스틱 하나씩 먹는다, 신용카드 하나씩 먹는다, 우리 가짜 뉴스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좀 팩트 체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플라스틱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없는 곳이 없어요. 네. 바다라든지 육지라든지 곳곳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품에 플라스틱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거의 한 장 정도 신용카드 먹는 느낌이 있나?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한 장 크기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진짜네. 일주일에 5g이니까 한 달 평균 하면 21g, 칫솔 한 개 분량이죠. 와. 어머 징그러워. 그거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뒷부분에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드릴 텐데요. 어쨌든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플라스틱이 보약은 아니잖아요. 네. 네.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을 일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약 3억 5천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1년에 약 600만 톤 정도가 물로 들어가고 있고 강이나 호수 등으로 들어가고 있고 600만 톤 쓰레기 중에서 약 150만 톤이 매년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가 과연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일단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버려요. 네. 그물을 바다에 막 버려요. 그러면 그 바다에 깔아앉은 그물 때문에 해양 생물들이 그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이것을 고스트 피싱, 유령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스트 피싱. 해마다 유령업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이렇게 목이 졸려서 아이고, 죽는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은 없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령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네. 보시는 하면은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예. 알바트로스 새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바다에 가서 먹이를 주어서 새끼한테 주는 것인데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주는 것이죠. 아유, 어떡해.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당연히 오래 못 살죠. 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오른쪽 하단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한 마리에서요? 네. 고래의 위장 사진이에요. 네. 고래들이 비닐이 바다에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네. 먹이로 착각하는 것이죠. 먹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고래의 구조상 이렇게 들어온 비닐을 밖으로 소화해서 배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위장에 계속해서 플라스틱 비닐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위장에 비닐이 가득 차게 되면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는 뱃속에 비닐이 가득 찬 상태로 먹이를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고요. 고래도 마찬가지고 거북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돌아 다니는 이런 비닐로 인해서 먹이로 착각한 해양 생물들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아우 우리 바다에 있는 고래나 거북이 너무 불쌍하다 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할 텐데요. 아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바다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계속 쪼개지는 것이죠. 그럼 아주 작은 조각이 되게 되고요. 크기가 5mm 미만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가요.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가게 되면은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 문제를 봤을 때 아우 해양 생물 불쌍해서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다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면은 결국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강 건너 불 구경할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네. 발밑에까지 불똥이 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예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온다. 그게 결국 인간에까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닐 때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이놈이 바다에서 인간 사이에 조폭, 두목 같은 노릇을 해요. 질 나쁜 인간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떠돌아다니면서 바다에 있는 유해 물질들, 유해 세균들을 자기 몸에 다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다의 유해 세균과 유해 물질들이 같이 딸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 플라스틱이 쪼개질 때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라는 화학 물질이 같이 바다에 풀리는 거죠. 플라스틱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우려했던 게 뭐죠? 환경 호르몬이었잖아요. 네. 네. 비스페놀이라든지 이런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들도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바다에 쪼개지게 되면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첨가제가 바다에 풀리게 되고 결국 바다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또 결국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첨가제도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다각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플랑크톤을 시작해서 바다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식탁 위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궁금하네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종류를 예시를 하게 되면 예.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쪽 그래서 관련 어떤 종사자들? 제품, 어떤 의류, 어떤 수산물이 네. 위험하다라고 콕 집어서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요. 결국은 육지에서 혹은 연근에서 양식을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지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네. 잡히거나 양식하는 수산물들이 네. 미세 플라스틱에 취약하다. 야, 이 국내산이라서 좋아할 만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 먼 바다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버린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바다 근처를 떠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바다 근처에서 잡힌 해산물이 결국은 우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네. 노력해야 된다. 아니 그 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저기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주의를 못 기울이고 이렇게 버리면은 그냥 걔네들 그냥 막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 사료를 줄 때 이제 거북 그 사료 껍데기 있죠. 그거 이제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먹어요? 그걸 낼름 먹더라고.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뭔지 모르고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다의 문제만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게 되면 육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해요. 중동의 사막에서 낙타들이 죽은 게 발견되는데요. 네. 낙타의 위장에서도 인간의 이게 팔뚝만한 비닐 뭉치들이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결국은 낙타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생물들도 비닐이 보이게 되면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노란 고무줄 있죠. 네. 노란 고무줄 같은 것들을 이제 땅에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무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물이 묻게 되면 새들은 지렁이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새들이 새들이 토해낸 분비물을 보게 되면 고무줄 같은 많네. 것들이 네. 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나 육지나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를 함부로 네. 버리는 네.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동엽 씨 아까 저 빨대 어떻게 어디다 버렸어요? 네? 빨대 아까 어디다 버렸어요? 형 가방에다 몰래 형 가방에 버렸어요. 네, 가방에 잘했어요. 잘 갖다 버려주세요. 아, 동물이 먹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가방에 넣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과연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만큼 섭취할까? 세계 자연기금에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일주일간 5g, 그리고 한 달 평균 21g. 아, 그래서 21g? 신용카드 한 장에서 칫솔 한 개 분량이 아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산물, 그러니까 해산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음료수요? 그 수돗물, 생수, 뭐 맥주 같은 이 음료수들도 다 그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되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잖아요. 네.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요. 바다에서 오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아니, 뭘 먹어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채식 가야 되나? 요즘은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경로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호흡이에요. 숨 쉬면서도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먼지가 되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서 왔을까요? 중국에서. 우리 옷에서 떨어져 나온 이 섬유 조각들. 그리고 자동차의 타이어 분진.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형태로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발의 밑창이 닳잖아요. 네. 이런 것도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고 있네요, 플라스틱을. 그렇죠.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세계 자연 기금에서 추정한 양보다 예. 실제 들어온 양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잠깐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들어왔어. 플라스틱 뱉어요. 마스크 좀 주세요. 마스크 마스크 끼고 써야 될것 해야 돼요. 같아. 마스크 끼고 하고 싶어요. 플라스틱 뱉으라고요. 마스크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마스크를 끼게 되면은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에서 떨어져 나온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호흡으로 아니, 교수님, 들어올 우리 어떻게 수가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부터 도망칠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끔찍한 연구 결과가 원래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종이컵에 뜨거운 네. 커피를 부어서 마시잖아요. 네. 종이컵 안쪽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뜨거운 커피를 붓게 되면 안쪽에 비닐 코팅에서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한 2조 개 단위 떨어져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마시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적당히 섞인 맛있는 커피가 되는 아유, 것이죠.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 바다에서 오는 미세 플라스틱만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 배달시켜 먹을 때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네. 뜨거운 음식과 그렇죠. 뜨거운 국물 같은 걸 담아서 배달시켜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조리된 음식이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담겼을 때 또 과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그 음식은 자유로울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바다에서 오는 해산물을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요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하네. 것이죠. 심각해. 요 얘기는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네, 뭐죠? 우리 몸에 들어온 플라스틱이 다 우리 몸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배출이 돼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죠. 크기에 따라서 아유,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때문에 네.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바다로 가겠죠. 또 오겠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더 작아져서 오겠네. 계속 우리가 싼 걸 먹어요, 또? 돌게 될 거고요. 15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크기에서부터 인체에 조금씩 흡수되기 시작을 하고요.
흡수가 가장 많이 되는 크기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부었을 때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노 단위의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에 훨씬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경각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이컵 하니까 왠지 안전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많이 먹거든요. 비닐 코팅된 종이컵.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좀 안 먹었던 아니면 유리컵을 쓰던 했을 건데 네. 종이컵이다 보니까 종이니까 더 그러니까요. 친환경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먹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믹스 커피 타 먹는 그 종이컵 있잖아요. 일반 네, 그, 네. 그 안에가 그 코팅이 돼 있다는 코팅이 말씀이시죠? 돼 있어요. 그렇죠.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아, 것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개인 컵을 갖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텀블러요? 텀블러. 텀블러. 정말 남을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텀블러라고 하셨네. 예. 네, 발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예. 예,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쓰레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아주 그렇게 해야 좋은 되는데. 습관이 되는 야,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험실 단위에서의 연구에서는 네. 우리 세포를 파괴한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실험실 단위에서 연구이고요.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고 어느 기간 동안 우리 몸에 잔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몸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해성을 가할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연구가 진행되어 봐야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물질이잖아요. 이런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 건강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아주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줄이도록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리의 예방 노력들이 좀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플라스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이 가능할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살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세상은 불가능해요. 현대 네. 문명에서. 그래서 탈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을 양적으로 제로로 하자. 사용을. 이 의미는 아니고요. 네. 탈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로부터 벗어나자. 플라스틱과 인간 문명이 서로 화해하자.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플라스틱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적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자라는 것이 그 탈플라스틱의 개념인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도 많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 산업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도 어쨌든 용해제 같은 거 한 번만 먹으면 몸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 녹여준다든지 뭐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주가 엄청 오르겠네요. 그렇죠. 몸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없애드리면 없애드리면 그거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드십시오. 그거 신약 개발하면 그 바로 주식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고생 안 해도 되고. 제 밥줄이 끊기겠죠. 그렇군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쉽게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는 플라스틱을 발명할 수만 있다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쉽게 될 겁니다. 네. 탈플라스틱의 방향 중에 분명히 그런 방향들도 있을 텐데요. 아, 그렇군요.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될 문제고 현재까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탈플라스틱의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네. 한번 살펴볼 궁금하네요. 텐데요. 네.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4R 전략을 사. 이야기를 네. 합니다. 기존의 3R이라고 얘기했을 때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자. reduce, reuse, recycle를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replace라는 전략이 추가됩니다. 대체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을 다른 재질로 대체해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회용 비닐봉투를 예로 들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쓰지 말자 그러면 reduce가 되는 것이고요. 장바구니를 써야 돼 그러면 reuse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회용을 쓰더라도 일회용 그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쓰자. 분해가 잘 되는 비닐봉투를 쓰자. 혹은 종이봉투를 쓰자. 라고 하는 전략들이 replace 전략들이 되겠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탈플라스틱과 관련된 전략으로 replace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다 뭐. 아, 그렇죠.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사탕수수. 만들어서 분해가 아주 잘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면은- 그 전에 먼저 그 플라스틱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네. 플라스틱의 종류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원료가 뭐냐? 석유로 만들었냐, 식물로 만들었냐? 식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옥수수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에 분해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냐를 가지고 남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분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미생물이 먹어치우면서 이 플라스틱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것을 분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것을 분해라고 하지 않고요.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이 전환되는 아예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것을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가 아주 어렵다.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고. 그런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짧은 기간 안에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료가 무엇이냐, 분해가 잘 되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나오죠.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이것을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99%가 이렇게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99%라네요? 예,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을 이야기하고요. 아유. 나머지 1%가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인데요. 석유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러면 무조건 옥수수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해가 잘 되냐 안 되냐는 기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유로도 분해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돼요. 그래서 석유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에서 한 절반은 석유로 만들어요.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물 원료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물로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것을 바이오 기반 혹은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원료로 쓰더라도 분해가 무조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해가 안 되는 구조로 만들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가 석유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석유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식물로 만든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식물로 만든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를 묶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은 세 종류의 플라스틱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면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의사 전달에 오해가 발생해요. 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뜻하는 용어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듣는 사람은 석유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정부에서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면서 2050년까지 생활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00%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100%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석유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정부에서도 우리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플라스틱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그 맥락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많은 쟁점. 진짜 분해가 잘 돼? 그러니까요. 자연 환경에 버려졌을 때,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을 때, 이놈이 분해가 진짜 잘 돼?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쵸. 정확한 답변은 잘 모르겠다. 아, 왜냐하면 예. 분해가 잘 되는지 여부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하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실험실의 테스트 조건은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56도에서 60도, 요 온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분해를 시켰을 때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분해가 되면 이놈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구나. 이렇게 인증을 해줘요. 예. 58도 조건이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분해를 하는 온도죠. 그러니까 58도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미생물의 활동이 굼떠지죠. 그러니까 분해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죠. 근데 자연환경 조건에서는 대부분 58도 이하 조건이잖아요. 58도 일리가 별로 없잖아요. 여름 말고는 없지 뭐. 여름에도 58도 되는 조건이 거의 없죠. 없죠, 특히 그건. 바다로 가게 되면 더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환경 조건은 실험실 조건보다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네. 6개월보다는 분해 속도가 훨씬 더 훨씬 느리죠.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없지.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정받은 플라스틱도 자연환경에 투기되었을 때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잘 되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새로운 조건, 실험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다 바다로 버리지는 않잖아요. 네. 네. 도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로 처리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냐 안 되냐만을 가지고 플라스틱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요.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죠.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이나 매립되거나. 네. 자, 그러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잘 될까? 재활용이 안 돼요.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우선순위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그린 워싱,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네. 선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이 되었을 때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 타는 거잖아요. 네. 고온에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된다 못 된다는 의미가 없죠. 다 태워버리니까. 그렇죠. 세 번째, 매립이 되었을 때 분해가 잘 되니까 땅에 매립하면 빨리 썩으니까 좋겠네 라고 높여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매립을 했을 때 빨리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썩으면서 메리가스의 생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메리가스는 메탄이거든요. 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아. 메탄 1톤은 이산화탄소 21톤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온실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매립을 많이 하는 것은
메탄이라는 메리가스의 배출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안 좋군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대체해 가는 게 맞는 것이냐?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더 잘 되게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 환경에 투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네. 어구라든지 농사 지을 때 바닥에 까는 멀칭용 비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제품들은 분해가 그래도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 바꿔주는 게 환경 개선에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세 번째, 식물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태우는 경우.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소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식물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식물 원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되지 않거든요. 옥수수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원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태우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해서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보급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플라스틱 순환 경제, 탈플라스틱 경제가 완성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인풋 단계에서, 그러니까 원료의 투입 단계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유는 우리 문명에서 퇴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석유 원료가 식물 원료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만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를 모두 100% 식물로 바로 바꿔버리면 식물 원료 조달에 따르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생태계에 재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식물 원료가 조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식물 원료가 최소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플라스틱의 전체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재생 원료 중심으로 원료가 조달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최소의 원료만 신규로 투입해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최소의 원료만 투입하게 되면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웃풋 단계에서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투기가 되거나 매립되는 양은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 원료에 최소한의 원료가 투입되면서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플라스틱 순환 경제가 만들어졌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득한 이야기죠. 과연 우리가 이런 사회로,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확신할 수가 없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화해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실천과 우리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알게 되셨을 수도 있지만 갑갑하죠. 새로운 근심이 우리 갑갑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우리가 과연 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실천들이 필요한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